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주변을 봐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씁쓸함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 때문에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결혼을 해서 동서는 결혼 15년 차랍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17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동서는 쭉 맞벌이를 했거든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한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형님은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 이제 애도 고등학교 들어갔겠다. 좀 여유롭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솔직히 아주버님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아요? 아무리 딸이 공부 잘해서 학원 안 다닌다고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다르다던데. 형님도 이제 밖에서 일하셔야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좀 알아볼까요? 저번에 저희 회사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 구하는 것 같던데. 동서,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괜찮아.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동서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애들도 보면서 일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나 몰라? 나는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동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형님도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주버님 버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그까지 월급으로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형님도 밖에서 벌어야 되겠더만. 저번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주버님 월급 500도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형님 진짜 빠듯하게 살고 계시겠네. 아니야. 생각보다 빠듯하지는 않고, 그래도 남편 월급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남편도 굳이 밖에서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나도 전에는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딸 한 명이라서 그냥저냥 살 수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동서 진짜 대단하다. 형님, 지금이야 형님 딸 있어서 그냥 살고 있다지만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능력 없다고 아주버님이랑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밖에서 뻔히 일할 수 있으면서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은 적으니 아등바등. 난 그렇게는 못 살겠던데. 동서는 전업주부를 하는 저를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주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동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지 않는 것도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동서의 육아도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본 적 없이 키웠거든요. 학원도 여러 곳 보내본 적도 없었는데 동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고 양가 부모님이 저녁까지 다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하루에도 3-4개씩 학원들을 돌려가며 보내며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도록 하기도 했죠.
각자의 가정 상황이 달랐지만 전 그래도 동서의 상황을 존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마주칠 일이 많아지자 저를 무시하는 시선을 더 잘 느끼게 되었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시모가 꺼낸 말 때문에 동서에게 빈정이 상했던 적도 있었어요. 얘, 큰애야. 저번에 반찬 가지고 왔던 거 있지? 그거 네가 다 만들었다고 했니? 아유,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써 다 먹었지 뭐니.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40년 살림해도 이런 맛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큰애는 손도 야무져서 그런지 반찬도 어찌나 맛깔나게 잘 만드는지 너무 맛있더라. 나랑 남편이랑 저번에 감기 걸려서 입맛 없을 때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살았어. 너무 고마워.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머, 입맛에 잘 맞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딱 간도 맞고 맛있어서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남편도 저번에 했던 반찬 맛있다면서 싹싹 긁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딱 입맛에 맞게 잘 됐나 봐요. 그래, 없던 입맛도 싹 돌아오더구나. 작은 애도 한번 이번에 큰 애 만들어 오면 먹어보거라. 정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없던 입맛이 돌아온다니까. 안 그래도 둘째가 요새 입맛이 통 없다고 해서 내가 걱정했는데 형님이 만들어준 반찬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큰애한테 레시피 받아가지고 너네 반찬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렴. 어머, 형님은 진짜 좋겠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형님은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반찬도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연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전업주부 했으면 음식 솜씨 진짜 날로 늘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 아마 저도 전업주부 했으면 식당 차릴 만큼 음식 솜씨 늘어날걸요? 어머님, 저는 반찬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해서 먹을게요. 아휴, 일하는 사람 어디 서러워가지고 살겠나. 음식 잘하는 걸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네. 아휴. 아휴, 둘째가 내가 하는 말에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뜻으로 했던 건 아닌데 말이야. 둘째야, 내가 너 음식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첫째가 했던 음식이 맛있어서 너도 먹어보라고 한 거야. 아휴,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동서는 가족들 앞에서 누군가가 제 칭찬을 하면 바로 그 상황을 비꼬아 자신을 눈치 보게 했다며 대놓고 말하곤 했고, 그럴 때면 다들 동서 눈치만 보면서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말하는 건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에 대한 칭찬과 자랑은 밑도 끝도 없이 했었죠. 한 번은 휴가 가는 걸로 저희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남편은 더운 날에는 별로라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저랑만 갔다 올 거예요. 형님, 풀빌라 가보셨어요? 거기 진짜 좋은데. 형님은 언제쯤 그런 곳 휴가로 가보실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풀빌라 빌려서 10일 정도 갔다 오려고요.
형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저번처럼 또 계곡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동서, 어떻게 알았어? 이번에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캠핑 갔다 오려고 생각 중이야. 요새 남편이 캠핑에 엄청 꽂혀가지고 주말마다 가거든. 이번에 휴가 때도 아마 그렇게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서는 캠핑 가본 적 있어? 나도 캠핑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재밌고 푹 쉬다 와서 너무 좋더라고. 다음에 동서네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캠핑이요? 아, 그런 데를 왜 가요? 벌레만 나오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고생만 하고 올 텐데. 그게 무슨 휴가고 여행이에요? 가서 밥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형님? 그런 게 바로 가성비 휴가라는 거죠. 남자들 다 똑같아요. 그런 곳 가면 형님만 바쁘게 움직이지. 아주버님이라고 뭐 하겠어요? 저희 집 남편이랑 똑같을 텐데. 저희 남편도 더운 곳은 딱 질색이라서 동남아도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아니야. 생각보다 밖에 가서는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해줘서 나는 편하게 말 그대로 쉬다가 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주고 다 알아서 싹 다 하더라고. 음식도 남편이 훨씬 더 잘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쉬다가 온다니까. 남편은 그런 게 재미있다고 하더라. 나랑 아이랑 편하게 쉬고 자기가 해준 음식 먹이고 오는 게 너무 재밌대. 형님, 그 말을 믿어요? 다른 데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아주버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네. 형님도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시면 형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없으실 텐데 왜 자꾸 포장하려고 애쓰세요? 아휴, 우리 형님. 언제쯤이면 여유롭게 해외여행 한번 가시나? 다음 휴가 때는 돈 조금이라도 모아서 해외여행 좀 갔다 오세요. 휴가지를 말할 때도 해외여행을 가는 동서보다 캠핑 가는 저희는 가성비 여행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도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저희가 가는 지역은 무조건 싸게 가성비로 가는 지역이라 말하곤 했었죠. 처음에는 저도 동서가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는 제가 하는 무엇이든 다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저와 동서가 서로 다르듯이 한배에서 나왔던 남편과 시동생도 성격 자체가 워낙 달랐고 남편은 좀 섬세하면서 유한 성격이었지만 시동생은 와일드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특히나 남편은 시댁에서도 저를 챙기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시댁에서도 자꾸 저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동서가 그 모습이 연극 같다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형님이랑 연애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매번 형님 뒤만 저렇게 쫄쫄 쫓아다니세요? 너무 웃긴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오시기 전에 아주버님한테 매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형님 뒤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챙기니까 너무 웃겨서 그러는데 형님이 저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몇 년 그러면 말겠거니 나도 그랬는데 워낙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계속 저렇게 날 챙기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힘들까 봐 자꾸 저렇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한번 쓰러진 이후로는 더 챙기는 거지 뭐.
솔직히 나도 저 나이대 남편들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남편 하는 거 보면 나는 복 받았지 뭐.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 닮은 것 같아. 아니 뭐 아버님도 어머님 잘 챙기시기는 하지만 아주버님은 좀 연기하는 것 같달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다정하다 보여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왠지 집에서 엄청 구박받아가지고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솔직히 저런 거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쩔쩔 매는 거 보면 싫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큰아들이 좀 우리 며느리지만 졸졸 쫓아가는 게 있긴 하지만 뭐 난 괜찮아. 아들이 저러는 거 보면 가정은 잘 지키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뭐. 큰아들이 원래 예전부터 세심하긴 했잖니. 자기 사람도 잘 챙기고 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도 그네가 잘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와이프가 잘하는데 남편은 와이프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머님, 그럼 저는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저 안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말 너무 서운하네요. 저도 잘하는데 형님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남편이 잘 챙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서운해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운하다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했지만 다들 부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동서가 한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동서는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네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딸아이 1명이었지만 동서네는 아들 둘에 딸 둘, 이렇게 자녀가 넷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동서네는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시댁에 와서도 동서네 아이들은 수저 하나를 놓아본 적도 없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다 들고 와서 밥을 먹어 시부모님께서 크게 혼을 내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네는 한 번도 애들을 혼내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 시댁에서도 걱정이 크셨죠. 우리가 아무리 손주들이 이쁘다곤 하지만 저번에 보니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구나. 아무래도 애들 훈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온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낼 건 혼내야지. 그래야 애들이 배우고 올바르게 크지 않겠니? 둘째네는 애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밥을 먹어야지.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로서 훈육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너무 잔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혼내면서 키우면 안 돼요. 어머님 자식 키울 때랑 지금이랑은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얘들도 크면서 다 알아서 예의 차리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부터 길을 그렇게 꺾어 놓으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애들이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만 하는 건데 어머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소정이는 첫 손주라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동서, 소정이가 무슨 첫 손주라서 감싸는 거야. 애들이 저번에 밥 먹을 때 다들 핸드폰 영상 틀어놓고 보면서 밥 먹길래 말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인데 밥상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애들한테 사랑 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훈육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데 핸드폰 올려두고 보면서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른들도 있는데 말이야.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애들 좀 훈육해야 되겠어. 아휴, 형님은 하나라서 그렇게 훈육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넷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정이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혼나야 하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집이랑 차별하시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우리 애들도 애들이지만 형님 딸도 잘 챙겨야죠. 아무리 누나라도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방지게. 그러다가 애들이 화나가지고 감정 상하면 어쩌려고요? 형님 딸이나 잘 챙기세요. 동서는 아이들이 버릇없어 훈육을 해야 되겠다는 어른들의 말에도 저희 딸은 혼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은 혼을 낸다며 차별이라고 말을 했어요. 차별을 한다며 울며 불며 화내는 동서 앞에 대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 그런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다들 난감해 했었죠. 어떤 말을 하던지 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라면 저희와 차별을 한다며 따지니 어른들도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선의 부부는 평소에도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동선의 부부와 밥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두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더군다나 동서와 시동생은 자신들의 자랑을 하면서도 저와 남편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형,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제 월급쟁이 그만하라고. 그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거 그만하고 나랑 사업 같이 시작하자니까. 내가 형이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전부터 같이 사업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다 쳐냈어. 형 지금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조금만 투자하면 우리처럼 돈 실컷 벌면서 살 수 있다니까. 솔직히 형네 지금 사는 집이며 차며 너무 부족하지 않아? 내가 형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애도 넷이나 낳을 수 있었던 거지. 형네는 쪼들리니 한 명만 낳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주버님 월급으로 솔직히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지 않아요? 형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월급에 뭐 차 하나라도 바꾸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그 좁아터진 집에서 10년 넘게 사시는 것만 봐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저희는 이번 달도 2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형님도 저번에 제가 일하라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동서, 나는 글쎄, 동서 하는 일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야 워낙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잘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잘하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 거기다가 남편도 그냥 살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아이고, 형수님. 그건 형수님 생각이죠. 형은 매달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돈은 쥐꼬리만 하고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형수님도 잘 생각해봐요. 형이 좀 더 편하게 일하도록 하려면 나랑 같이 사업하는 게 맞다니까요. 형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노후도 생각해야지. 월급쟁이로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노후까지 챙길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주버님은 너무 형님 눈치를 보신다니까. 솔직히 아주버님이 돈을 벌어와야 이 집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우리 아주버님이 착하셔서 그런가? 형님 눈치 보면서 결정을 못 하시네. 아주버님이 강단 있게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좁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노후까지 챙기시겠어요? 저희처럼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건데. 시동생은 계속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같이 사업을 하기를 원했고, 동서 역시 매번 남편이 같이 사업을 하길 추천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면서 지금 사는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는 둥 멀쩡히 살고 있는 저희 상황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서는 매번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옷까지 항상 입고 만났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동생도 매년마다 새로운 차를 사면서 재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고 시댁에 온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걱정하며 시동생에게 말을 했고 시동생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죠. 너 저번에 차 한 대 뽑았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차는 어디다 두고 왜 다시 외제차를 렌트한 거야? 그 차는 이제 팔아버린 거야? 저번에도 차 뽑은 지 1년도 안 돼서 새 차 산 거였잖아. 이번에는 갑자기 왜 바꾸는 건데? 아, 이거? 이거 그냥 사업상 필요해서 렌트한 거야. 그 차 집에 잘 있어. 솔직히 그 차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가지고 조만간 처분해서 다른 차로 사려고. 이건 사업하면서 쓰려고 렌트한 거야. 솔직히 요즘은 사업하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딱 사업 설명하러 가면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 그래서 사업용으로 하나 렌트했어. 뭐? 아니,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렌트를 해? 맞아. 네 말도 맞는데 사업할 때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잖아. 너희 이렇게 해서 다 감당돼? 네가 알아서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너무 걱정이다. 저번에도 너 사업자금 융통 안 돼서 급하게 빌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써버리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 아이고, 형이나 걱정해. 10년 넘은 똥차 아직까지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가난한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형 월급에 솔직히 저 정도 굴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걱정하지 말고 형 걱정이나 해. 이참에 형수님도 좀 밖에서 일 좀 하라고 하고 형도 그 월급쟁이 그만두고 사업 나랑 같이 하자니까 그러네. 동서 부부의 재력 과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100평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기 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도 역시나 저희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했어요. 동서, 이사 가니까 진짜 마음은 편하겠다. 안 그래도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싶었다면서 말했잖아. 이번에 가는 집은 방도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네.
동서도 편하겠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큰 평수 아니야? 이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이사짐 싸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 나중에 정리할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겠다. 에이, 요즘 누가 내 손 쓰고 이사해요? 다 업체 맡기지. 없는 사람들이나 이사로 골머리 아프지. 저는 아플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또 여기서 오는 거죠. 원래 저희가 매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값이 다 거품이라서 좀 더 기다리고 사려고요. 그래서 전세로 가게 된 건데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형님네는 그 좁은 집에서 언제 이사 가시려고요? 우리? 아, 우리야.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지 어딜 가. 우리는 식구들도 셋뿐이라서 더 큰 집 가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 청소도 그렇고. 우리는 딱 20평대가 맞지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딸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가고 독립도 할 텐데 더 큰 집에 가서 뭐 하겠어. 아, 형님.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형님네는 박봉이라서 100평은 그림의 떡이죠? 우리야 이런 집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만 형님네는 솔직히 이렇게 전세 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딱 반대네요. 그래도 저희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세요. 비아냥대는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폭소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런 모습의 동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하는 동서를 보고서는 남편이 사실을 말해준다며 말을 했어요. 재수씨, 제가 재수씨, 우리 앞에서 하는 말, 그래, 어려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해도 너무 해서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는 말인데요. 아직 제대로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 아내 건물이에요. 몰랐어요? 건물주 이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로 했단 말 듣고서는 놀랬는데, 진짜 몰랐나 보네요. 재수씨 우리 와이프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건물도 몇 채나 돼서 내가 모시고 사는 건데, 그것도 전혀 몰랐었나 봐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니, 여기 건물주 이름 형님 이름이 아닌데요? 건물주 성함이 김수정이에요. 형님 이름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부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배 아프시면 배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로 하시면 되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번에 개명한 거 재수씨한테 말 안 했어? 와, 이참에 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네. 재수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동생이야도 재수씨 질투한다고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길래 내가 지금껏 참긴 했는데 진짜 너무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집에서 아마 제일 돈 많은 사람 우리 와이프일걸요? 잘 사는 집 딸내미랑 결혼한 게 나고 아마 재수씨네보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살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집도 그런 집에서 살고 차도 10년은 더 넘은 차 끌고 다니시는 건데요? 형님, 명품 가방도 하나 없으시고 10,000원짜리 티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무슨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건데요? 아주버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재수 씨가 진짜 뭘 모르고 있네요. 원래 잘 사는 집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입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건데요. 아유, 우리 재수 씨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100평 집도 그거 우리 와이프 건데. 이제 불편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전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셨던 상황이라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지만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그걸 티내며 살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 보니 명품 가방이란 것도 없었고 소소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결혼하면서도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남편도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은 전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거나 크게 돈을 써야 할 때만 썼을 뿐 그걸로 사치하며 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네 집 역시 시부모님이며 남편도 모두 돈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는데 시동생만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동생이 만난 동서도 생각이 똑같았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제 건물에 이사를 갈 수 없다면서 이사를 가지 않았고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비슷한 평형대 집을 무리해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죠. 그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동서애가 정말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애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 사업은 이미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남편에게 자기랑 사업하자면서 꼬드겼던 것도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서였고 이미 투자를 받았던 것도 제대로 배상하지 못해 사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판촉하며 사업을 하던 동서 역시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사재기하고서 실적을 올렸던 것이었고 결국 나중에 사재기 했던 것들이 터지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동서는 저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지금 잠깐 위기이긴 한데 저희 금방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만 딱 벗어나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간 잘 사는 거 저희한테 감쪽같이 숨기시고 계셨잖아요. 저희한테 미안한 거 있으실 텐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동서, 무슨 소리야? 우리 박봉으로 어떻게 동서 사업을 도와주라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 박봉이라 빡빡해서 못 도와줘. 그리고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동서한테 감쪽같이 숨긴 게 아니고 굳이 말을 안 했던 거야. 애초에 무리해서 사업 벌였던 건 동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아, 형님, 저번에 한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있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갈 곳도 없고 형님 집 건물 아직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처분할 거고 저희 거기 들어가서 살게요. 형님 돈 많으시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동서, 그렇게 찌질하게 산다면서 비아냥대던 건 어디 갔어? 내 건물이란 거 알고 나서는 동서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시했잖아.
근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동서야말로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 도와줄 수 없고 그런 마음도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동서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전 도와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어요. 결국 동서와 시동생 사업은 망했고 두 사람은 집까지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일반 직장에 격리로 취직을 했고 시동생 역시 공장에 취직을 해 다니고 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이 같이 투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더 고생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저한테는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동서며 시동생이며 계속해서 집만이라도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걸 도와준다면 동서와 시동생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하다니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만큼 갚아주느라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고 남은 인생 조용하게 살아가는 게 제가 바라는 거네요. 남편과 문제없이 2년 정도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들길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 줄 알았죠. 자리에 앉아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한참 동안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남편의 입에서 난처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내가 그동안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했었잖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불만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임신해서 예민하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집에 오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솔직히 지금 임신 초기라 그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온다는 얘기만 하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 무시할 거야? 당신 걱정해서 오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 상당히 꺼려하잖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번에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셔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내가 잘못한 건지 한번 물어봐. 다들 어머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걸? 임신했다고 하니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낳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잖아.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은 왜 어머님이 가져오신 음식 안 먹는데? 맛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생전 처음 본 음식들이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 부부면 똑같이 먹어야 하는데 당신은 어머님이 가져오신 음식에는 손을 전혀 안 대더라? 그거야. 당신 혼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 나만 생각했었으면 벌써 다 먹었을걸? 그럼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 내 앞에서 먹어봐. 그럼 인정해줄게.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내 입장 생각해줘야 돼. 우리가 저런 거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 테고, 엄마가 챙겨준 거 잘 먹지 못하니까 도움받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감당할 수도 없는 걸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했고, 잠시 뒤 남편은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더니 시모가 바꿔보라고 했다며 생각 없는 행동을 하길래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 들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싶지 않다는 거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괜찮지 않겠어? 옆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시애미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얘기하겠니? 앞으로 아이까지 태어나면 손이 더 필요할 텐데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 생각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사는 건 분명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계획한 결혼 생활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시간 주면 될 것 같니? 좋은 점이 있다면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 도와주겠다는 걸 왜 마다하는 거야? 나처럼 신경 써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나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이 문제는 전화통화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찾아뵐 테니까 그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시모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린 남편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다투게 되었고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네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 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했어요. 시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도 아니고 무리하면서까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발을 들였는데 거실에서 형님이 저를 보더니 반겨주었고 어색한 웃음과 함께 인사를 드린 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먼저 전화 통화하면서 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며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느 정도 애교도 부리면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지만 시모는 저와 거리를 두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고 급격하게 차가워진 공기 속에 모두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시모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미 분위기 파악을 하셨는지 헛기침을 한번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결정은 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온 가족이 저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전과 다를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번에 전화통화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힘들게 만들어 온 신혼집을 처분하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집 처분하는 건 내 아들이 알아서 해결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지금 내가 큰애랑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봤니? 나는 오히려 어머님 댁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걸 전부 다 해결해 주셔. 아침이랑 저녁상 봐주시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는데 이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이게 다 동서를 아끼고 계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상황을 크게 만들 문제야?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꼭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돼? 나는 어머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니까 더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서가 행동을 잘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야. 무조건 혼자만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고집 부린다면 그건 가족 간의 배려가 전혀 없는 거지.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다들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 당신만 삐딱선을 타서는 집안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내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엄마랑 유진이가 전화통화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엄마 집에 들어와 사는 자체가 전부 스트레스로 올 것 같다고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형이랑 형수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함께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뭐라고? 예. 네가 정말 내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야?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먹지 못할 것 같다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버리지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주세요. 그날 저는 몸 상태도 정말 좋지 않았고요. 입덧이 오기 시작했는지 냄새에 많이 민감해져서 생전 처음 접하는 음식에 예민해져 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건 남편과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급격하게 받아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힘들게 만든 신혼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산다는 건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으니 이제 들어가 봐라. 시모는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고 싶지 않다며 당장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속 터진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며 저 혼자 택시 타고 돌아가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형님은 시모에게 개념 없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것 같다고 막말을 뱉어댔어요.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을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만큼 제가 못한 적도 없었는데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한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이라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의 막말들은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어요. 그날 홀로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먼저 결혼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지하게 물어본 순간 친구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흥분을 하더니 시댁 식구들한테 한 바가지 욕을 해주었어요. 형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있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일반 회사원이라 출산하면 국물도 없을 건 뻔하고 집에 일 시켜 먹을 가정부 하나 들일 생각으로 저를 시댁에 들어와 살게 하려는 거라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며 남편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봤자 불화만 더 키운다고 제가 잘한 행동이라는 말을 해주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하도 저만 다르다고 얘기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몇 명의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모두들 같은 대답을 해주었네요. 저는 며칠 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길 원했지만 계속 거부했고 저를 무시했어요. 각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데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뱃속에는 아이가 있고 누구보다 저를 믿어줘야 되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끈질기게 대화를 하기 위해 접근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 어느덧 저는 만삭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겨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무조건 당신 말을 따를 수는 없어.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어머님 댁에 자주 들리면 되는 거잖아. 생각해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야. 굳이 이 집을 처분하고 모든 걸 정리한 다음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라고. 지금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 모르지 않잖아. 이럴 때일수록 내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건 당신이랑 나한테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지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꼭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했으면 당신도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며 들어올 줄 알아야지. 무조건 싫다고 반대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관계 회복? 그게 지금 우리 부부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당신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마음이 떠났다는 건 지금 함께 살지 않겠다는 거야?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우리 식구들도 고민 많이 했고 너랑 이혼하는 거 온 가족이 찬성했어. 양육비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루빨리 정리해줄수록 모두에게 좋을 거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한 번 했다고 이혼까지 하자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더 이상 너한테 미련 없대. 네가 임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막상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거절해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형수님도 더는 좋은 관계 유지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이혼하고 양육비나 주라고 하셨어. 나도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옳다고 판단한 거고 이번 달 안에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더는 입을 열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할 말이 끝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시모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형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은 더 이상 식구도 아닌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라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얘기했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에게 다가가 이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저를 무시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고 한마디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음식을 식탁으로 나르고 계시는 모습에 잠깐 도와드렸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셨고 저는 시모의 발길질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의사인 형님에게 줄 특별 잔에 함부로 손을 댔다며 만삭인 저를 발로 걷어차셨고 형님은 뒤에서 쓰러져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혼하라고 하니까 앞이 막막해진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임신한 너를 내가 부려먹겠니? 나도 이제 몸도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네가 출산하면 겸사겸사 아이도 돌봐주고 네가 차려준 밥상 대접도 받아보면서 삶을 좀 누리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며느리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하여간 동서는 너무 생각이 없어. 보면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한다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님이 왜 같이 살자고 하셨겠어? 모두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동서 출산하면 전적으로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실 테고 고생하시는 만큼 동서가 집안일 좀 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왜 이렇게 미련해? 눈치를 밥 말아 먹었니? 어찌됐든 우리 가족이 진지하게 의논한 끝에 동서네가 이혼하는 거 결정한 거니 번복할 수는 없을 거야. 만삭인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왜 맞을 짓을 골라서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어머님도 화내시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 더 할 말 있으세요? 너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거야? 고기 끊는 각서 쓰면 생각해 볼 테니 이혼하기 싫으면 각서 쓰던지 그런 거 아니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별것도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머리끝까지 기어올라? 너는 더 당해봐야 돼. 시모는 만삭인 저를 발로 걷어찬 것도 모자라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고 저는 고통스러운 배를 움켜잡으며 가방에서 떨어진 물품들을 주워 담은 뒤 시댁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배가 너무 고통스러워 택시를 타고 곧장 산부인과로 향하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급하게 출산이 진행이 되었고 제품에 무사히 아이를 안을 수 있었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아빠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경악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물게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용서해줄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시모가 법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자 이혼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개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태어난 아이는 보고 싶었는지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자 아빠는 방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빠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1년을 받게 되었네요. 시모에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걸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던져주면서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저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개인 병원을 개원해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받고 있는 형님의 병원에 들어가 면접 보러 왔다며 면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면접관석에 앉은 형님은 정면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곤 눈이 동그랗게 떠졌고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왜 찾아왔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쪽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새로 개원하신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네요. 요즘 정신 없다면서요? 병원이 잘 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식구였던 제가 다 뿌듯한데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죠.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격상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거든요. 동서, 이 바닥이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잘 알고 있잖아. 동네를 상대로 운영되는 병원인데 아줌마들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알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다시 대화하면 안 될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옆에서 분위기 부추기고 만삭인 제가 어머님한테 발로 걷어 차였는데 그걸 보며 웃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잘못이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달라고 애원할 때는 쳐다도 안 보시더니만 막상 당신이 곤란해지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마당에 빈손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이 의사생활하는 거 절대 못 보겠네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점심이나 같이 함께 하려고 병원에 들렸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길래 찾아와 봤더니 너였어? 우리 관계 전부 끝난 걸로 아는데 뭐가 아쉬워서 또 찾아온 거냐고? 또 걷어 차이고 싶니? 어머니,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동서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동네에 소문나면 정말 끝장이에요. 이제 막 개원했는데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돈이라도 주면 될 것 같아? 저까지 공범으로 만들게요? 그 더러운 돈 받아서 저도 법적인 처벌 받으라고요? 당신은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분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다고. 어떻게 전문의도 아니면서 간판에 대놓고 전문의를 붙일 생각을 하는 거죠? 밖에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거짓 이력들이 적혀 있던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 유치하고 돈 벌면 행복하세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네요. 전문의도 아니면서 대놓고 형님이 전문의인 것 마냥 간판과 이력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꾸며놓은 뒤 환자들을 받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시집은 초토화가 됐지만 저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형님은 제 신고로 인해
한동안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동네의 소문이 쫙 퍼지면서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환자들은 형님의 병원을 점점 찾지 않더니 결국 안 좋은 소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개원하게 되었네요. 그곳에서는 얼마나 떳떳하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또다시 환자들을 속이려고 시도를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시댁 집안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댁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했던 것도 전부 저를 일시켜 먹으려고 계획했던 거고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이혼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만삭인 저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네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